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지금 84년생이시죠? 예, 84년 2월생입니다. 네, 84년생이시면 41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결혼 안 하세요? 못한 거죠? 뭐 못한 거,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뭔가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이분 막 20대 만나고 그러세요. 40대인데. 그거는, 근데 40대가 되니까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게 또. 남자도 에이징 커브가 앞자리가 4가 되면 좀 네. 빡시게 오는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도 예. 40살이 되면서부터 예. 여자 만날 때 약간 좀 그 에이징 커브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그거를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에이징 커브를. 40대. 앞자리가 4로 변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살이에요? 흔한 순간 도망가요. 진짜. 근데 예. 잠깐만요. 예.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 남자들은 어리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그렇죠. 여자들은 능력 능력 있는 예. 남자 좋아한다고 이렇게 예. 알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예, 그렇죠. 능력이 있다면 그게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부터는 그 커버가 되는 돈이 그 기하급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수학에서 이게 기하급수가 그 보면 이게 갑자기 싹 올라간 게 기하급수잖아요. 그만큼 뭔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능력도 30대랑 40대 어린 여자를 만나는 그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결국에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같은 조건이면 예. 어린 남자가 더 좋다는 거죠. 아저씨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본능적으로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앞자리가 4가 붙으면 그냥 약간 꺼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는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이 20대를 만나고 그게 별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는 4가 되면 그게 택도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나 이제 그냥 국제결혼이나 할까?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말이 어바나 아빠가 네 나이 때 너네 형이 중학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는 너 혼자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빠는 그것도 나쁘지 않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언제 애를 키우고 내 몸은 체력은 이제 힘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오게 되면서 옛날에는 뭐 국제결혼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마저 그냥 싹 사라지는. 저는 각자의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만 예. 제가 살아보면서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 네네네. 뭐냐면 뭐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다 좋죠. 다 예, 좋은데 그렇죠.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남들 예. 취업할 때 취업하고 하고 예. 연애할 때 연애하고 결혼할 예. 때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애 크는 거 보고 그런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와서는 뭔가 좀 각자 도생의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여자만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지금 한 거예요? 그런가? 그 원인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근데 네.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어린 여자,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게을러지거든요. 체력도 없어지고. 근데 부지런하게 만드는 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린 여자가 날 싫어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제 제 나이가 지금 이제 저는 42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3이라고 생일이 빨라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제 친구들도 다 83이고 이렇게 해서 만나다 보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소개가 들어오면 이제 87, 86 들어오잖아요. 예. 자, 8786이면 예. 38, 39이죠. 예, 보통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얘기하는 게 그냥 여자로 느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냥 여자 사람. 근데 그러니까 쟤도 내가 한숨이 나오는데 그건 서로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서로 한숨 쉬고 있어요? 서로 한숨 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시기라는 게 정말로 있다. 그게 그래서 어른들이 시기라는 게 있구나. 때가 있다. 야, 때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현실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남는 대안이 이제 첫 번째가 국제결혼이 있고 네. 국제결혼이 있고 두 번째가 그냥 혼자 사는 건데 근데 그 국제결혼마저도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국제결혼 가기 전에 네. 내가 조금 눈을 낮춰서 그래도 네. 좀 나이가 있는 분 혹은 예. 재혼한 여성분과 결혼을 할 뭐 그런 선택지도 있잖아요. 제가 방금 기하급수라는 단어를 얘기했죠. 기하급수. 네. 그래서 제가 38살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노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35살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 리스크가 끌려야 되는데 네. 그게 남자한테 끌린다는 게 약간 끌린다는 건지 꼴린다는 건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게
그런 느낌도 이제 힘들어지죠. 서로 늙어버리면. 야, 이거 끌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딱 봤을 때 막, 와, 너무 예쁘다. 와, 저 사람과 진짜 평생 함께 하고 싶다. 20살 때는 그게 되죠. 저 여자의 퐁퐁남이 되고 싶어. 막 그게 되죠, 20살 때는. 이런 생각이 그게 되죠. 그게 되는데 네. 나이가 늙고 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욕의 감퇴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말했잖아요. 늙은 남자랑 늙은 여자 서로 바라면 한숨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와가지고 제가 느낀 게 가장 큰 문제가 늙은 남자랑 늙은 여자가 서로 혐오한데 그걸 떠나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어차피 저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로? 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 방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키 173에 늘씬한 스튜어디스인데 네가 말하는 거는 자꾸 여자를 후려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시집 잘 간다. 나이 35, 37도 잘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한 게 20년 전에는 30살에서 34살의 남자, 여자 미혼율이 그 당시에는 아마 18%인데 이걸 여자만 잘라서 보자. 남자, 여자 합쳐 있는 거. 여자가 미혼율이 10%였어요. 30살에서 34살이. 지금은 몇 프로 될 것 같죠? 50% 넘을걸요, 지금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35살, 37살도 결혼 잘한다는 게 선행이 되려면 똑같이 그 미혼율이 10%가 나올 때 그게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어차피 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상황에 왔으면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좀 많이 답답한 게 뭐냐면 어차피 세상은 변하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지금 와서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면 그 늙은 사람들을 위한 결혼제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구조적으로. 그게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뭐 이제 시빌 파트너십이라던가 아니면 스웨덴 같은 경우 쌈브라고 해갖고 결국 동거 형태로 결혼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열어둬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다 이제 서로 이제 혼자 늙어가고 그러다 보면 정신병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예. 이혼을 하면 네네네. 또 재산도 또 막 분할을 해줘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혼부터 이혼까지의 과정들이 너무 예. 복잡한데.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예. 이혼이 간소화돼 있잖아요. 거의 이혼 일방적으로 관계 파기가 가능하니까요. 그냥 같이 살다가 일방적으로 관계 파기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통과가 되려면 이게 여성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여성들의 동의가 근데 문제는 여성들이 이걸 동의를 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요? 일단은 그게 본인들에게 제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예, 그게 오히려 더 힘들다고 지금 자기들한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유불리가 있나? 왜 그러죠? 일단은 지금 당장 법은 누구 편이죠? 국민 편이죠. 몰라서 그러지. 국민의 편이죠. 아, 그냥 법은 국민의 약자의 편인데, 편이죠. 예, 약자의 국민의 편인데 편이고. 네. 남자 여자 일단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뭔가 이제 재산이라던가 특유 재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분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뭐 10년 넘으면 반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값이고요. 기본값이요? 예, 그거는 네. 요새는 와서 기본값이 됐긴 했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나이가 그게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 과거 전통적인 결혼상에서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서로 애착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적당히 그냥 만나가지고 적당히 헤어지고 말했잖아요. 이전으로 우리가 어차피 못 돌아가요, 이제는요. 그렇게라도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출산율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뭐 있는 사람한테 애를 더 낳으면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일단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서로 연애를 해야겠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걸 일단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혼율이 예. 뭐 예전에는 10%였는데 지금 40%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30대 중반 여성분들의.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지금 와서는 네. 사람들이 내가 느끼기엔 가장 큰 거는 그거 같아. 일단 뭐 시대가 변한 것도 있는데 과거에 제 또래 여자들을 보게 됐을 때는 30이란 나이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전엔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일단 그런 것 자체가 없고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제 와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돈 잘 버는 여자 유튜버들도 얼마나 많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와, 근데 저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네.
나중에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면 네. 진짜 다 후회할 것 같아요. 인생은 길거든요. 네. 인생은 길고 내가 지금 좋아서 좋았던 게 예.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거 좀 별론데 안 좋았던 게 예.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건데 그거 끝까지 가봐야지 알죠. 사람이 언제까지나 예쁘고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지 않아요. 우리는 네. 늙고 나중에 결국은 병들고 죽어요. 언제까지 내 옆에 내 친구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내가 나이가 들고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네. 그때 더더욱 가족의 그런 소중함을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분명히 후회는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대로 네. 살면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세상 자체가 이제는 각제도생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현실에 맞춰가지고 잘 사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지,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 애들 보고 결혼하라고 한다면 결혼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왜? 집값이 비싸서 그런가? 과거에는 네. 제가 비용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 옛날에 제가 이게 유튜브 박제돼서 돌아다닌 것들이 있어요. 박제돼서 돌아다닌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은 잘 말해도 되나?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싸게 사서 오는데 가장으로서 존중을 못 받는다.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얘기한 게 박제돼서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의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어는 이 뒤에 한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신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일단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들을 굉장히 이제 무시해왔고, 200충이다. 막 뭐 300충 이런 거, 300충이다. 뭐 300충이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 딸내미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일본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주변에 애가 일본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한 말이, 우리 딸 개근거지 만들 순 없지. 개근거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개근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럼 뭔가 학교 출석 잘하면 성실하면 척도였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개근상을 받으면 그게 개근거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요새는 약간 뭐 이제 특별활동처럼 해가지고 학교 수업을 안 나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가능하대요. 요새는. 근데 이제 그걸 애들이 다녀왔는데 안 다녀온 애들 있잖아. 그 개근상 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애들을 이제 개근거지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혹시 선진국이랑 후진국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진국 길에서 그냥 엄마가 아이한테 막 소리만 질러도 예. 경찰이 와서 예. 그 엄마를 이제 데려가서 막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확연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나 약자를 대하는 예. 태도나 예. 정서가 예. 확연히 좀 다르다? 그런 것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맨 처음에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들었던 게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스탠퍼드 대학 아마 교수일 거예요. 그분이 신뢰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의 비용. 뭔가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신뢰의 비용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코스트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되면.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신뢰의 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맨 처음 난 이게 굉장히 뜬구름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살았잖아요. 제가 베트남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항상 흥정을 해야 돼요. 물건 살 때마다. 그리고 동그라미도 되게 많아. 근데 한국인이 가면 한 4배, 5배, 10배까지도 불러요. 이게 귀찮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1군 렌탄톤에 살았는데 7군까지 맨날 롯데마트가 7군에 있거든요. 계속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게 신뢰의 비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다 박살내는 것 같아요.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뭐 300충, 전거지, 월거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국가대표 자유혐오 유튜버, 갈라치기 대명사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약간 워딩을 세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혐오는 저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만연한 것들,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뭐 300충이니 월거지니 전거지니 개근거지니 이런 건데 대한민국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고쳐놓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출산에 막 몇백 조 때려 박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본에도 제가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일본도 한 9개월 정도 살았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일본은 사실상 30년 디플레가 된 나라잖아요. 물론 정확히 30년 디플레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아베노믹스 이후에는 올랐다가 조금 올랐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쪽은 막 월급 받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막 진짜 250 받으면 세금이 50, 60이 떼껴요. 근데 제가 일본 살 때는 아이를 한 5명씩 낳고 이런 사람 제가 봤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살 때도 마지막에 후쿠오카 3개월 살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다이고로상이라고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후쿠오카 외곽에. 그래서 외곽 갔는데 애가 5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 낳고 살아. 그 애들을 이뻐하는 모습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일본은 막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애를 조그만 애가 결혼도 일찍 한 애들이 애를 되게 빨리 낳거든요.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애 데리고 막 동물 막 봐요. 그런 거 보면 나도 와, 애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한국 오잖아요. 그 마트 가서 한번 잘 보세요. 마트 가면 애들이 막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주면 화부터 내. 아, 소리부터 지금. 화부터 내. 하지마. 하지마. 이러. 물론 이제 이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뭔가 가족애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난 것 같아요. 이걸 박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귀메리 칼날을 보셨어요? 귀메리 칼날? 그 데지탈 쓴 기차에서. 예, 맞아요. 네. 기억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카마도 탄지로라는 소년이 그 동생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자기 여동생 살려달라고 막 도개 잡았고 막 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가족애 같은 것들이 일본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런 게 굉장히 쉽게 보여요. 가족애 같은 부분들. 그리고 그런 가족애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배려라고 해야 되나? 또 귀밀 칼날 보면 싸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막 이제 업고 막 도곡말로 막 업고 가고 그래 굳이 강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각각의 임무가 있고 그리고 또 굳이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난 좀 신기했던 게 왜 일본만엔 키 작은데 싸움 잘하는 애들이 만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키 작은데 싸움 잘한다고요? 예. 키 작은데 싸움을 잘하나? 그 징적의 거인 못 봤어요? 그 리바이 병장님이라고. 그 막 사람 잡아먹는. 예, 거예요? 거기 보면 나중에 리바이 병장님이라고 계시는데 키가 되게 작아요. 근데 엄청 싸움을 잘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하나의 사회적인 배려라고 봐요. 작아도 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실제로 일본 그런 게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한국은 이거를 박살내는 것 같아요. 일부러 박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좀 가장 좀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네, 들어봤어요. 그거.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낳아준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남자가 애 낳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여자가 애가 낳는 거 큰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표현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거는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도 놀란 게 제 친구들 와이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제 친구들 와이프가 제 친구한테도 대놓고 야 나는 너한테 할 거 다 했어. 네 애 둘이나 낳아줬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대사가 공중파에서 그대로 나왔던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중파나 미디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준금리가 돼버려 사회를 관통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그 가치를 전부 다 박살내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분명히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선진국이 맞아요. 지금 제가 누가 봐도 일본보다 한국이 잘 살아요. 물론 일본은 나라가 부자고 국민이 가난해. 근데 한국은 국민이 일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잘 살아요. 지금 와서는.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방금 전 말했처럼 일본은 그래도 애가 1.2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출산율이요. 그 30년 동안 박살난 나라에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거는 방금 전 말한 그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요. 일본 사회는. 자주 만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걔는 되게 이뻐. 지금도 이뻐. 나이도 많은데도 되게 이뻐요. 그 흔한 왁구대장이에요. 삼산동 왁구대장이라고 있는데 삼산동. 네, 왁구대장이 근데 울산 시내예요. 네, 삼산동. 네, 근데 그 어느 날 술 먹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한번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오빠야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잘 갈 수 있을까? 나한테 한 38쯤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네가 그거를 10년 전이었으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28이었으면. 그럼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냐? 그런데 40살쯤 돼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지금 40이에요. 지금 40이에요. 걔도 40인데 와가지고 이때까지 나랑 결혼하자고 한 애가 못해도 한 10놈은 되는 것 같은데 그중 어느 놈이나 잡고 결혼해도 아무 놈이나 잡고 결혼해도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늦었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말하고 싶은 게 동거 같은 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로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는 같이 지낼 수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굳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같이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대안이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오게 될 게 이제 중년 여성의 빈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다들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중년 여성의 빈곤. 예. 일본에서 그대로 한번 강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남자 여자가 뭐 서로 동거하더라도 서로 따로 관리하여서 살더라도 보통 남자가 더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예, 더 많이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나다가 나중에 서툴려고 헤어지더라도 이 여자는 그만큼 이제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출산율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또 이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정신병자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 둘이 살면 또 정신병자들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출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제어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 근거가 있나요? 결혼하는 정신병자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거 아니 대한민국 이미 정신병자 공화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맨날 살인 사건 일어나고 이런 거 맨날 올라오는 건 맞는데. 아니요 제일 많아요 OECD에서 우울증도 제일 많고 근데 문제는 그게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동물이 이거는 제가 피터슨 교수한테 들은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누구요? 조던 피터슨 교수한테 내가 조던 피터슨. 예. 네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 그 아저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그래서 여성들이 우울증이 많이 와요. 또 나이가 들면요. 그거는 이거 찾아보면 통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남자도 정신병 걸리고 또 혼자 있으면 둘이 만나면 괜찮아져. 이게 잘 봐. 이게 정신병자랑 정신병자 둘이 만나면 이게 안 정신병자 두 명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진짜. 아 각각 있을 때 정신병자인데. 예, 나중에 각각에 가면 각자 도성을 가면 정신병자 되는 것도 만약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또 어떻게 살아가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서툴리면 또 헤어지면 되잖아. 또 딴 사람 붙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병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좋고 사회 치안 유지도 굉장히 좋고 중년 여성의 빈곤에도 굉장히 좋고 출산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성들 입장에서도 그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들 진짜로 많아요. 돈 많이 버는 여자들은. 진짜 그래요. 그러면 뭐 결혼하는 게 리스크라고요? 결혼 자체가 원칙의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자연재해는요. 한순간에 오는 건. 저 이거 말해도 되나?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전을 못 돌아가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변한 세상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멋모를 때 만났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어릴 때 결혼한 애들은 이혼한 애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막 지지볶고 싸워도 그래도 사랑했던 추억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라면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 때 결혼해. 제 친구는 대학생일 때도 결혼한 애들이 있고 막 500만 들어 결혼하고 이 애들은 그렇게 막 지고받고 싸워도 이혼한 애는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신기한 게. 근데 결혼 제도 자체가 원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멋모르는 남자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애착관계로 살아가는 건데 지금 와선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한 시대에 맞게 이 기존의 결혼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결혼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안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방관하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터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게 완전히 터지기 전까지는 손을 보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때까지 했던 걸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은 자기 수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혼이든 기혼이든 서로 뭐 신경 끄고 그냥 본인이 열심히 살았으면.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적어도 본인 인생에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인생에서 내 인생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전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해라 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자.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습니다.